일단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연의 주인공의 메시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오래된 사진 클라우드를 정리하다가 이게 그냥 단순히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어서 그때는 깊게 생각 안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사람 형체로 보이기도 하고 또 신체 어느 일부분으로 보이기도 해서 좀 확인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뭐야. 자, 여러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미리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이 끝나고 이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이 사진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사진. 기다려 좋겠다. 주십시오. 그날의 사진 사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주인공은 미끌미끌. 목에 무리가 있어요. 팔이랑 반팔 입고 있는 이게 귀신이 아니라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 무시무시한 사건의 시작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 쪽에서 방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죠. 심지어 제일 싸다는 집이 부엌과 방이 나눠져 있는 1.5룸 아시죠? 네. 이런 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좀 부담스럽다. 이게 제일 싼 거였는데 많잖아요.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60만 원 이거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비싸. 그래서 너무 비싸서 어떡하지? 이거 막 걱정이 돼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벽에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신축 분양, 파격 할인. 궁금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발품 이 팔았더니 집이 됐네. 발품 팔았더니. 실제 다른 원룸보다도 평수가 훨씬 크고 복층이라서 층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 통유리에서 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공실이 3개가 나왔는데 전세입니다. 월세가 네네, 아니구나. 내가 그 보증금 1,000만 원 낼 돈도 없는데 전세금을 치를 형편은 더 안 된 거였죠. 그래서 중개업자 아저씨한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포기하고 돌아가는 순간. 그 중개 아저씨가 근데 가만히 보자 이 집이 가만 월세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보증금 500에 관리비 포함 35대 너무 싸다. 너무 싼데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이거는 땡큐 아하. 떼땡큐죠. 너무 좋아 완전 좋은 거죠. 왜 이렇게 사지? 그래서 당장 계약서를 써야겠다. 1층에 있는 부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중개사 대표님한테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분이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바로 그냥 계약하면 되지.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뭐 다른 계약자가 있었나 보다. 그게 이제 불발됐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보증금을 받고 그 집을 계약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입주를 해버립니다. 와, 빠르다. 일사천리예요. 빨리, 근데 이제 한 가지 깜빡한 게 매트리스랑 이불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사우나에서 자야겠다. 피로를 풀면 그쵸. 되죠. 네. 네. 라고 싶어서 이제 사우나에 가서 푹 자고 다음 날 오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쯤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서 저기요. 이번에 7창에 이사 오신 분 맞죠? 아니 그 새벽에 너무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쿵쿵쿵 소리 나고 드릴질하는 소리 그거 웬만하면은 좀 아침에요. 그거를 왜 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뭐야? 거예요. 딴 데서 사는데?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우나에서 자고 온 거예요. 다른 집 잘못 들었나 보죠.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여기 자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를 딴 집이랑 착각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수 그럴 있으니까 수는 저도 있죠. 황당했죠. 네. 그러고 나서 사실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새내기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막 지내고 있는데 엄마 왜? 의건아 잘 지내지? 아들 무슨 일 없지? 하면서
평범한 인사가 그냥 오기 시작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돼. 알고 있지? 그리고 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안 되는데 통창에 비춰가지고 거기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해야겠다. 엄마가 원래 미신을 안 믿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이 3대째 목사를 배출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집을 와본 적이 없어요. 그 통창이라든지 거울 위치, 화장실 이걸 어떻게 알지 했는데 아니 뭐 지난번에 뭐 통화했을 때 내가 넌지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밤샘으로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잠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됐나요? 엄마네? 여보세요? 이거나 잘 있지? 엄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약간 떨리기도 하고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근데 너 잠은 잘 자니? 잠은 시험 기간이라 밤새 공부하느라 잘 못 자요. 그런데 엄마가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약간 머뭇거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기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천장에서 널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온몸이 흙투성인 채로 몸에 전선이 칭칭 감겨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지 뭐니? 네가 있는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한참 동안 널 째려보더니 발로 너를 짓이기기 시작해. 그리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 무서워. 그치, 이게 엄마 새벽에. 놀래죠. 근데 네가 끌려가는데 깨지는 않았어. 이 얘기를 새벽 2시에 집에서 혼자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그럼. 것 같아서 아, 괜찮아. 어? 일단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잘 때 별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찌진 안 나오고. 내가 뭐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 악몽을 꾼 적이 있어. 한 번도 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친한 이제 제 동기들이랑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 그날 이상한 게 벌어졌습니다. 다들 같이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사는 얘가 현관에 흙 이렇게 많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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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색깔의 흙이 현관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근데 사실 저는 주로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다녀서 신발에 흙 묻힐 일이 별로 도대체 없어요. 왜 또 그렇게 흠을 일이 없어요. 네. 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흙이니까. 그때까지 저는 그 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막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술도 다 떨어지고 해서 친구 한 명이랑 제가 술을 사오게 된 거예요.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 집 쪽에서 우리 집 건물에서 어떤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던 그 친구예요. 어머. 수찬아! 수찬아! 계속 불렀는데도 안 들려. 듣지도 못하고 계속 앞만 보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심지어 저희가 전화도 해봤는데 안 받습니다. 응. 그래서 집에서 봤더니 이 친구가 핸드폰도 놔두고 뛰쳐나간 거더라고요. 급하게 나왔네. 뭐야, 쟤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얼마 안 마신 거 같은데. 아유, 또 시작한 거 같아. 그 버릇 어디 가나? 이 친구가 사실 술만 마시면 텐션이 좀 높은 아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어련히 주사거니 이러다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둘이서 또 얘기를 나누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띵동 띵동. 수천이 안 된다. 경찰입니다. 뭐야? 왜? 경찰 왔는데? 경찰이 온 거야. 친구가 무슨 일 당했나? 문을 열었더니 오. 정말로 경찰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예. 반갑습니다. 혹시 집주인 되세요? 예, 그런데요? 그 뒤에 도망치듯이 달렸던 그 친구 수찬이가 있어요. 다행이네 그럼. 벌벌벌 떨면서 수천아.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경찰 뒤에서 바짝 붙어서 몸을 막 계속 떨면서 서 있더라고요. 집안 화장실에서 강도한테 목이 졸렸다고 파출소로 신고하러 와가지고요. 강도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거짓말 치지 말라고. 강도요? 저희 집에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집을 싹싹 다 뒤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가 침입한 흔적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친구 수찬이는 분명히 자기는 봤다고 하고 계속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현관 문 쪽에 있는 CCTV까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출입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뭐지? 뭘 본 거야? 그때 수찬이는 아직도 얼이 빠진 채로 계속 서 있었어요. 결국은 허위 신고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아, 이 친구가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수찬이한테 저희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좀 정신 좀 차려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취해서 그런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수건거리 있지? 그 수건거리를 자꾸 밑을 내려다 봤는데 흑투성이 신발이 보이는 거야.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그때 도망치기 시작한 거야. 정말 무서워 미치겠더라고. 그렇지. 와. 그래서 신고를 그래서 경찰서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간 거였어. 그럴만 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모든 게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어. 현관에 있던 흑투성이 신발, 목을 휘감았던 전선, 엄마 꿈에서 나를 질질 끌고 갔던 그 남자. 그 남자를 친구가 본 거예요. 아들은 못 봤는데 친구가 봤구만. 그러니까. 전날 이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사실대로 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빨리 짐 싸서 빼라. 그래서 결국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짐을 빼내면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1층에 있던 부동산 그치 거기서 야,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 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찜찜한 게 일단 뭐 있었어. 있었어. 내려갔죠. 어.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집에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직원이 엄청 난처해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고. 그렇게 사과를 하시면서 사실 그 집에서 2달도 못 살고 나간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런 분이 있었고. 집에서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시던 중년 남성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를 앓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상해보상으로 제가 살던 이 집이랑 상해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집에서 그만 홀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바로 들어왔던 세입자도 이 집에서 자꾸 그 흑투성의 남자가 자꾸 보인다고 2달 만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20대 후반이 됐죠. 그때의 일은 이제 거의 잊혀질 무렵 업무 파일을 정리하던 중에 8년 전 그 집에서 그날의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수찬이 형의 친구들이군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그때 보지 못했던 뭔가가 그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진짜요? 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한테. 아 그럼 뭐 사진이 있어요? 지금 네.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8년 만에 발견된 그날의 사진. 사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오! 자, 뭐가 이 있네. 친구 3명이서 집들이를 하는데 저 뒤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어디예요?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위쪽이에요. 싱크대 위쪽에 대게 보면 이제 조그만 창이 있는데. 그렇죠. 창이 있거나 무언가가 걸려 있죠. 하지만 있잖아. 이곳에 주인공은 미끌미끌해서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았다. 근데 저걸 사람으로 보기에 무리가 좀 있어. 무리가 있어요. 사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팔이랑 반팔 입고 있는데? 아, 사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곽 박사 어때요? 뭐 초장부터 좀 귀신 파괴 분위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8년 전에 안 보였다는 게 바로 그게 증거라고 생각해요. 무심히 넘길 만한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뒤에 있네 라면서 굳이 들어와서 아니면 뭐 보인다라는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평가는 사윤 씨가 굉장히 잘. 맞아요. 맛평가도 정말 객관적이잖아요. 맛이 없으면 맛이가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사람 맞아요. 자, 굉장히 사람 맞아요? 이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역저우위에서 약간 그런 크몬이 있잖아요. 네. 여기 안에서 계속 살아있던 사람이 숨어서 살아있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한번 네. 다뤘을 적이 있었죠. 저는 그런 줄 알아서 네, 저도 사실 이제 공대생이라서 진짜 이런 건 안 믿거든요. 귀신이라든지 뭐 사람 외에 다른 생명체 뭐 이런 거 전혀 안 믿는데 그때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이게 뭔가 있구나 다른 무언가가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날따라 모든 게 다 그렇게 엉망이어가지고 내가 살목지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런 게 지명인가 봐. 때는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야근을 마친 지희 씨가 직접 차를 몰아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산과 산 사이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어둑한 시골 도로였는데 그날따라 길에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차 정면, 옆면 할 것 없이 보이는 건 오로지 희뿌연 안개뿐이었대요. 지희 씨는 내비게이션에 기대서 느릿느릿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뭔가 길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분명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좁다란 흙길로 길이 바뀐 겁니다. 잘못 들었나? 분명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맞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죠. 그러던 그때였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내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안내. 핸들을 왼쪽으로 확 돌렸는데 뭐가 보였나? 차 바로 앞에 누가 있어? 새까만 물이 찰랑거리. 우와! 큰일 뻔했다. 끊어진 길의 바로 앞은 수심을 알 수 없는 깊고 까만 저수지였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류가 있어. 사방엔 불빛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덜컥 겁이 차오른 지혜 씨는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후진길로 안 보이잖아.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자꾸 내비게이션이 저수지 쪽으로 직진을 하라고 하면 애써 무시하고 아니야 후진해서 나가야지. 후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기분이 오싹해진 지혜 씨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어요. 잘했어. 어느덧 저수지 쪽을 벗어나서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지희 씨. 그 순간 지희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주변을 둘러봤죠. 그랬더니 익숙한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제야 지희 씨는 살았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어요. 다시 운전대를 잡은 지희 씨는 무서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엄마. 아유 뭐야? 아니, 내비 따라갔는데 무슨 바로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 그니까 엄마가 전부터 그쪽 길로 다니지 말랬잖아. 엄마, 나 무서우니까 우리 다른 얘기하자. 아, 그 엄마 모임은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지. 아, 오늘 덕종이 엄마가 한턱 쐈다? 덕종이가 첫 월급 탔다고 용돈을 줬대나 뭐래나 아주 얼마나 신나하던지. 순간 지희 씨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이거 왜? 엄마, 무슨 소리야? 덕종이 엄마라니. 덕종이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이거 사연 뭐야?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가 아니야? 엄마, 핸드폰 화면 속 통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지고 있었죠. 뭐야? 뭐야? 엄마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이상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깜짝 놀란 지희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엄마, 전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 있어? 왜 내비대로 안 갔어? 귀신이 웬 낯선 여자의 섬뜩한 목소리에 지희 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마구마구 눌렀어요. 눈물 나나 지금. 왜 내비대로 가지 않았냐니. 내비대로 갔다간 저수지에 빠져
죽으라는 건데. 그런데 엄마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것. 지희 씨는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수신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상단에 서비스 불가 표시가 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데 없는데. 근데 어떻게 전화가 와? 지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서 던져버렸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희 씨는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이. 어리 빠진 지희 씨 모습에 놀라 자초지종을 물은 엄마.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자기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건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진짜 뭐에 홀렸었나 보다. 절대 그 산길로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지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22일 화요일, 그 산길을 피해서 21번 국도를 지나 퇴근을 하던 지희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 피해서 갔는데?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의 중환자실.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엄마가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말이 지희 씨가 이틀째 혼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건 분명 2월 22일이었는데 오늘의 날짜는 뭐야? 이상하네? 왜 시간이 거꾸로 갔지? 의아해하는 지희 씨에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지희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22일이 아니라 2월 15일. 그러니까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날. 흙길을 빠져나와서 아스팔트 도로에 접어든 그때 왜 내비대로 안 갔어? 역주행해오던 차와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 차도 안 내리지 않게 받아줄 수 있어. 다행히 머리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는 것 말고는 크게 부러지거나 다친 곳은 없었고 큰 사고에 임한하면 천운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희 씨와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럼 22일은 뭐야? 며칠 뒤에 지희 씨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약기운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지희 씨. 갑자기 팔 위로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슬쩍 눈을 떴어요. 간호사더라고요. 좀 이상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간호사가 서 있는 쪽을 내려다봤어요. 살점이 썩어 들어가 거무 튀튀한 색을 띤 맨발의 다리. 내가 왜 죽었는지 말해줄까? 그 목소리는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그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그 여자. 우와.
바로 그 여자 목소리였어요. 너무 강력하다.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괜찮아? 그 옆엔 엄마가 또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뭐야 이거?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다시 중환자실. 의아한 마음에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데 그러고 보니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게 며칠 전에 겪었던 일과 똑같았어요. 눈앞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 지희 씨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뒤로 그 피팔선 두 눈의 여자가 지희 씨를 향해 씩 웃고 있는 겁니다. 지희 씨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된 지희 씨는 곧장 엄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당이 지희 씨를 보자마자 둘이 들어오네 이러는 거예요. 저수지에 빠질 뻔한 일이며 교통사고며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무당이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수지네 저수지. 거기서 여자가 붙었어. 지금 자기 머리카락 끝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무슨 말이야? 결국 지희 씨는 물에 빠질 뻔한 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어요. 그곳에서 여자를 떼어내고 달래는 굿을 하고 나서야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지희 씨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희 씨는 10년이 지난 아이고.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안개 낀 흙길, 저수지, 이상한 전화와 교통사고.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었던 걸까요? 서울에 사시는 서유진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유진 씨 언니께서 14년 전에 한 카드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겸 근무하신 적이 힘들게 있대요. 다녔네. 근데 잘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둔 적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언니 혜진 씨를 대신해 그 오싹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신청하신 카드 발급 관련해 연락드렸는데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때는 2009년. 한 카드회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신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보통 하루 200여 통, 일주일이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통화를 했었죠. 우와.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와, 빡세다. 와. 그중엔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진상인 고객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개가 자꾸 전화를 월급 받는 거 좀 풀리지 않으세요? 사람이랑 통하는 거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제 연락드렸던 으뜸카드 서혜진입니다. 오, 언니구나. 아니야, 지금 좀 누구 만나고 있어가지고. 이따 다시 네, 전화 줄게. 고객님. 미안해. 그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 고객님은 신규 발급을 하시겠다고 신청해 놓고선 며칠이 지나도록 마지막 확인 절차를 미루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러면 아유. 거기다 매번 언니 목소리가 이쁘다. 몇 살? 내 주소? 그럼 언니 주소도 알려줄 거야? 아, 왜 그래? 이런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분이었죠. 카드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만 제 실적이 쌓이기도 하고 이미 접수 처리가 된 고객의 경우엔 임의로 상담 종료를 할 수 없었던 터라 해야 네. 되는구나, 의무적으로. 저는 쓰린 속을 참아가며 매일 안부 인사처럼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혜진 씨 실적 관리해야지. 오늘 어쨌든 말이야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퇴근해. 알았어? 결국 팀장에게 한 소리까지 듣게 된 저는 그 진상 고객에게 오늘은 꼭 접수를 맞춰달라 사정을 했고 고객은 아량이라도 베풀듯 오늘 저녁 9시쯤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안 된다는 것 같아 이거. 혜진 씨 고생이다 정말. 아니에요. 그럼 수고해요. 아, 네. 들어가세요, 선배님. 직원들이 다 떠난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게 됐는데요. 낮에는 1초도 조용할 수 없던 사무실은 고요한 정적만이 감도는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객과 약속한 밤 9시. 아유, 우리 혜진 씨. 네, 고객님.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아유, 네, 저기 지금 2차로 가는 이동 중인데 15분 있다 다시 전화할래? 미안해, 쌀이. 아, 진짜 미안한데 30분만 있다가 30분만.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절차 저희 쪽에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사람이 사업하느라고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아가씨.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닙니다, 고객님. 그럼 제가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이 밤에 전화라고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어.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10시 안에 데리러 온댔는데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멀리 저희 콜센터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누구지? 다른 파트 사람인가? 잘 됐다. 지금 얼른 화장실 다녀와야지. 제가 쫄보라서 사람 있을 때. 네, 괜히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화장실 한 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나설 때까지도 그 칸에서는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 느낌이 나는. 안에선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꾹 닫힌 화장실. 그때 오빠. 남자친구가 벌써 1층 로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저는 얼른 제자리로 돌아왔고 고객이 원했던 9시 45분에 맞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야! 너 지금 나랑 한판 하자는 거야? 왜 자꾸 전화해서 기분 나쁘게 구두 소리 내고 구두배 네? 구두 소리요? 고객님. 여보세요? 언니가
이제 몇 번이나 고객님 하면서 불렀는데 답변은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 뭔가 잡음이 울려퍼지는 소리? 약간 그런 소리 사이에서도 구두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구두 소리가. 아까 그 들렸다? 화장실. 이상한 소리만 잔뜩 듣고 전화를 끊고 나니 텅 빈 사무실의 적막함이 무서울 아까보다 것 같아.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그 구두 소리. 그게 왠지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컴퓨터 전원을 끄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머리끝이 보인 것 같았거든요. 앉았어. 일어나 확인해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아까 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다른 동료 자리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발견했죠. 그냥 모른 척 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에게 문제가 될까 봐 자리로 다가가 전원을 꺼주려는데 그 자리에 놓인 헤드셋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컴퓨터 전원을 강제적으로 끄고 얼른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위해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서둘러 사무실을 지나 복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아까 들리던 그 구두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이미 살짝 겁에 질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고 엘리베이터에 도착해서는 얼른 오빠가 있을 1층 로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래?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또 왜? 아이씨, 닫혀라. 누가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제발, 왜 안 닫혀? 정신없이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아까 그 구두 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뛴다. 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얼른 1층에 도착하길 기다렸어요. 10층, 오빠 8층, 5층, 3층, 2층, 1층. 왜 그냥 내려가지? 왜 이래 이거? 저기요.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누른 적 없는 지하 3층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안 눌렀어. 닫아, 빨리 닫아. 문제는 그 지하 3층은 사용하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언니가 더 놀랬던 건 이제 평소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층을 누를 수가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 막혀가 있는 층에 어떻게 내려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놀래서 비상 버튼을 막 눌렀었대요. 근데 경비실에서는 답변도 없고. 저는 엘리베이터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몸을 바들바들 떨며 미친 듯이 비상벨과 닫힌 버튼만 번갈아 눌렀습니다. 안 다치는구나 또.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여기 갇히는 건가 싶은 그때 아이고.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이 저절로 눌리더니 그토록 움직이지 않던 엘리베이터가 다시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1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와 로비에 있던 경비원분께 달려갔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그렇게 비상벨을 눌렀는데 못 들으셨어요? 저 혼자 엘베에 갇히는 줄 알고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데. 비상벨? 울린 적이 없는데? 아이고, 그럼 많이 놀랬나 보네. 아니, 근데 지하 3층 무슨 소리가 갔다 왔어?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그것보다 얼른 이 빌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아가씨 잠깐만. 경비원께서 잡아세우시더라고요. 아니 어제 아가씨가 너무 놀래길래 내가 그 CCTV 다시 돌려봤거든? 어제 뭐 한참 걸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아니, 아가씨가 그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 같이 탄 그 여자 그 여자분이 그 1층 눌려져서 내려왔더만. 그 어제 혼자 있었다면서. 네, 고객님.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언니는 이제 그날 분명 혼자 야근을 했었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CCTV에서는 언니 옆에 어떤 여자분이 계속 그 하이의 그 주인공이네. 여자가 1층 버튼을 눌러주니까 문이 열리고 언니가 혼자 다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리인 아저씨가 이제 옆에 있던 여자분 직장 동료분 아니냐 계속 옆에서 날 거시던데 그 얘기를 듣고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CCTV 확인할 엄두도 안 났죠. 정말 두 명이 지키고 있을까.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은 그날의 진실이 궁금해지네요. 그날 저는 혼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연은요. 김도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제보자가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시라고 합니다.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양에서 근무하는 경사입니다. 경찰이요? 제가 막 발령 나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자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자꾸 어디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는데 못 찾겠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관할하는 동네가 노후된 빌라들이 좀 즐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혹시 나가봤죠. 그런 것도 신고를 하네. 어떤 얘기일지 너무 궁금해요. 경찰인 도현 씨는 신고를 받고 한 현장에 출동한 이후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인지 지금부터 제보자를 대신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7년 푹푹 찌는 여름 낮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신참인 박순경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순찰을 돌고 있었죠. 야, 선배님, 이거 모처럼 한가한데요? 아이, 너 퇴. 너 한가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이런 거 있어. 역시나 박순경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암치 신고 접수됐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아유, 저 주둥이죠. 감사합니다. 네, 순찰차파로 출동하겠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온 장소는 저희 지구대 관할에 있는 한 빌라촌. 어느 집이야? 이 집 아니야? 이 집 아닌 것 같고요. 저 앞에 집인 것 같은데. 저기 계시. 신고자분 나와주세요. 건물 앞에는 신고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고자분 되시죠? 아유,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아니,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냄새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저기, 저 집 좀 봐봐요.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은 빌라의 지하 1층 집.
확인을 위해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갈수록 냄새는 더 지독해졌어요. 뭐지? 그리고 저는 그 정체가 죽음의 냄새라는 걸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 말이에요. 여자들 알겠네. 현관 앞에는 밀린 고지서와 독촉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 안 좋다. 경찰입니다. 계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 현관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는데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컵라면과 각종 자격증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아. 그리고 박순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덜 손으로 이렇게 떨면서 가리키는 거지. 긴 머리에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삐쩍 마른 20대 여성이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듯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독사네. 순찰차 파루입니다. 망자 발견으로 과학수사팀하고 형사팀 지원 요청합니다. 박순경, 너 가서 물 좀 마시고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챙겨서 와.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알겠습니다. 고독사 현장에 몇 번 출동했었지만 시체랑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라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하지만 지원팀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견디며 사망자의 신분을 특정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가족분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리 둘러봐도 지갑도 핸드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의아해하면서 두리번거리던 중 어? 저 뭐야? 그건 사망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아, 안타깝네. 곧장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뭐야? 핸드폰이 여기 있다고. 바로 옆에서 울리는 거 아니야? 집안을 가득 메우는 전화 벨소리. 하지만 이 전화는 계속 울리는데 핸드폰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결국 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사망자의 시체에서 울리고 있던 겁니다. 뭐야? 점점 더 커지는 벨소리. 소리가 난 건 바로 시체의 머리 뒤. 머리 뒤? 핸드폰을 머리에 벤 상태로 고인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빼마라. 그냥 과수 넣을 때까지 기다릴까? 빼지 마.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야만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고민 끝에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최대한 바닥에 바짝 붙인 다음 검지손가락 하나로 이 핸드폰 케이스를 툭
그런데 꿈쩍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케이스의 끝부분을 잡고 당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 그냥 내비두자.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핸드폰을 단단히 붙잡고 힘을 줘봤더니 살짝씩 움직이는 거예요. 됐다, 조금만 더. 오케이, 진짜 다 됐어. 조금만 더. 됐다. 시신의 머리 아래로 분홍색 케이스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핸드폰을 잡아당기는 그 순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를 정확히 노려보는데 그대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우와, 진짜 놀랬겠다. 직업적 애환이네. 사실 그날 되게 무서웠는데 사무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제 근무지에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치.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더 의시됐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이 시간에 누구야? 핸드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알아서 꺼지겠지. 무시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그 여자 벨소리. 며칠 전 현장에서 들었던 고인의 핸드폰 벨 소리가 제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머리 바로 밑에서요. 잔뜩 겁에 질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때 데미지가 셌나 보네. 너무 놀라서 질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깨 다 보이네. 잘못 본 거라고 꿈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한참을 뒤척이다 아침에 일찍 지구대로 출근해야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무실에 앉아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떡하냐. 사무실에서도 또다시 고인의 그 소름 끼치는 벨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겁니다. 귀신이 또 찾아온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선배님.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안 받으세요? 후배 박순경의 말에 정신 차려보니 책상 위에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들, 왜 이렇게 엄마. 여보세요? 엄마 아닌 것 같아. 엄마! 제 손에 분홍색 케이스를 씌운 죽은 여자의 핸드폰이 들려 있는 겁니다. 꿈이야, 뭐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짚는 그 순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숨이 꺽꺽 넘어가려는 찰나 어느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진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아니 근데 저기 혹시 아까도 전화했었어? 아니 뭔 소리야. 오늘 처음 전화한 건데. 아니 근데 너 진짜 아무 일 없어? 근무 중에는 방해될까 봐 문자도 잘 안 하는 어머니가 몇 번이나 집에 내려와 며칠 쉬고 가는 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도 뭐가 좀 느낌이 있나 보다. 좀 의아했지만 아니 얘가 왜 이래 얼굴이. 너 무슨 일 있지?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뭐 아니긴.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말이야.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파시거든요. 근데 꿈에 어떤 여자가 과일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서는 어서 오세요. 기분 나쁘게 저희 어머니를 빤히 쳐다만 봤대요. 아가씨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자 그 여자는 사과 상자를 가리켰대요. 그리고 뭐라고 막 웅얼웅얼거리는데 입에서 벨소리가 나.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께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부적이라도 써야겠다면서 시장에 있는 무당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뭘 만졌길래 온몸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가득하구만. 제가 망자의 물건, 즉 핸드폰을 잘못 만진 탓에 이 머리카락과 옷깃에 온통 죽은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다고. 그 여자가 저를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신의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하라고 으름장을 놨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자른 후 머리카락 일부를 챙겼어요. 그리고 고인의 분홍색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걸 구매한 다음 집에 들어가기 전 대문 밖에 저희 머리카락과 핸드폰 케이스를 함께 태웠습니다. 문 밖에서 망자의 흔적을 모두 태우면 이 죽은 영혼이 저를 더는 저를 따라서 대문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마지막으로 그 죄를 밟고 대문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면서 비방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구대로 복귀한 저는 다른 순경들과 근무를 나가는 날이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혹시 변사 사건에 출동하게 된다면 절대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요.